이슈 토크입니다. 한때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드디어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립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문화오페라단의 장진규 단장 그리고 성악가 조윤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현직에 계신 두 분과 함께 이 오페라 하우스 정책 이런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장진규 단장님, 먼저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북항 재개발 단지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수개월 만에 사실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시 재개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그간의 과정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오페라 운영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한 4개월 정도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가. 네, 그 공사가 4개월 정도 중단이 됐던 이유들을 좀 보면 무대 확장 또는 무대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추가 굴착 또는 300석 정도의 그 퍼포먼스 홀에 관한 어떤 활용도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페라 운영협의체의 기술분과위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특별히 지난 8월 부산문화회관의 이용관 대표님을 문화시설 총괄 매니저로 예. 선임을 해서 민간 전문가 9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오페라 하우스를 더 잘 짓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간에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다목적 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오페라 하우스를 오페라를 주로 하는 극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이번에 재추진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나가야 될 방향을 확정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환 성악가께서는 어쨌든 현장에서 공연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술가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번에 그 논의가 됐던 뭐 추가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퍼포먼스 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깝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걸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실 수 없으셔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 그 전문가이신 9분이 모이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이걸 나중에 주체가 되는 그 오페라 하우스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가 되면 예. 거기에 맞춰서 그 홀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결론을 내셨고 그러나 좀 큰 거지로 세 가지를 하셨는데 다목적 홀 여러 가지 예. 목적을 하는 것과 블랙박스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데는 통영에 있는 아트홀에 그 큰 홀 말고 또 조그마한 홀이 블랙박스라고 해서 정말 깜장으로 다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다 돼 있고 내부가 말이죠. 그렇죠. 내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도 그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블랙박스 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콘서트 홀. 방향은 분명히 우리가 오페라를 전용으로 하는 극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는 이 위원회에서 입김이 뭐 강하셨든지 아무튼 고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하신 거는 벌써 큰 방향은 정해놓고도 예. 그 작은 홀 방향을 못 잡는다. 이거 좀 저는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쨌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전혀 바뀌면 안 되는 것은 오페라 전용 극장에 있는 작은 300석 홀은 예. 또 다른 오페라를 위한 홀이어야 되는 건 정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이루어지는 공연이 저희들이 그랜드 오페라라고 그러는데 예. 큰 규모의 오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실험적이고 또 이렇게 또 작은 사람들과 아니면 또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오페라들은 또 규모들이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오페라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 뭐 그렇게 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 입장으로서 성악가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네. 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네. 단장님, 사실 지난해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공론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공론화 이 얘기가 나왔었고 재검토가 진행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진행됐었는데 그간의 과정들을 좀 돌아본다면은 참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에 오페라 하우스 재개의 문제는 결국 이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공사비 마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해 버리지 않았는가. 네. 그러면 부산시는 과연 새 시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롯데그룹의 1,000억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부금은 목적성 기부금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1,220억이라는 시비를 마련해야 됐고 국비로 280억을 마련해야 됐었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1,220억과 국비 280억이 조금 확정 지어지지 않은 모호한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를 추진하지 않게 됐었더라면 137억 정도의 금액을 미리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받았던 그 목적성 기부금 1,000억을 롯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 BPA와 협력을 통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BPA의 영향이 아니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문화적 인프라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비교 분석표를 보면 1,000석 이상 극장이 부산시의 소유 현황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0석 이상 극장이라면 1,0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에는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도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라북도는 17%, 충청남도는 15%를 전국 비율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부산은 4%. 그래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나름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는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장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얘기인데 서울이 73%, 대구가 61%, 울산이 57%인데 부산은 공연장 가동률이 82%입니다. 공연장은 적은데 가동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계속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 문화예술인들이나 공연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이 공연장들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공연장 인프라는 최하위다. 그렇다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이런 공연장 인프라는 확충해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충이 왜 안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계획한 것을 오페라 하우스를 10년 전에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어서 이것이 적체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부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아주 많이 조금 미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민단체에서도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해양수산부와의 그런 실시협약이 무효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적당히 좀 정리가 됐을까요? 오페라 하우스 무상임대가 다 그 종료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참여연대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님께서 임시회의에서 시가 오페라 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그냥 기부 체납하는 거는 이거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다 종료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국가에 체납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에 그 잘 해놓은 걸 뺏기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법적으로는 괜찮다. 유권 해석이 잘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거를 오페라 하우스는 좀 안 지었으면 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그 덕에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잘 설명하고 나가겠다라는 방향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소통 부족이 자꾸 나오고 재원 문제도 자꾸 나오고 이렇게 공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은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짓도록 하겠다 이런 시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예. 결론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참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다 정리하고 네. 가는 과정이 그렇죠.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단장님, 그러면은 이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하면은 우리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부산의 문화 지형도의 좀 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오페라 하우스를 두고 저는 문화 산업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페라 하우스는 그냥 단순히 오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무대 미술, 또 무대 제작, 또 영상, 음향, 조명, 그리고 성악가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합창단들 이렇게 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네네. 그렇다면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패션 디자이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페라 의상을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또 나는 영상 IT 쪽인데 홀로그램을 사용한 연출이 만약에 오페라 무대에 일어난다면 영상 IT와 접목된 오페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부산은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은 전국적인 도시인데 이거와 연계 또는 부산의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문화 산업이 부산의 전체적인 모든 지형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는 부산 이 문화 산업을 통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또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졸업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운영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참 이게 운영 비용을 근데 아까 장진규 선생님이 말씀을 참 좋게 해주셨는데 저도 참 동의하는 것이 문화 사업이라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그 사람들의 지적인 것들이 너무 높아지거나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지만 문화를 통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별도 법인을 세워서 그것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 한 약 150억, 151억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 운영비가 지출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인건비, 경상비 하면 각각 한 60%에 가까운 것들이 되는데 자체 사업을 한 40% 하셔가지고 6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고 공공지원금이 이제 한 거의 60% 59.4라고 써 있는데 네. 90억 원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비용을 들이셔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부산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곳을 통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하신 문화 사업이 되는 네. 부산에 가니까 뭐 있디 이러니까 뭐 자갈치 시장 가고 회 좀 먹고 그러면 됐지 뭐 다 본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갔더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만든 그런 오페라라는 걸 보니까 도시가 새로 보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 시민들, 부산 사람들, 부산 예술가들, 그리고 또 찾아오는 분들을 통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이제 비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만 두드릴 수는 쓰면 없다는 없어지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서관이나 그 저희들 필요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막 몇천억 든다고 막 너무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사실 그 정도 들지 않는 건물이 있을까? 그리고 그 건물을 들어섰는데 무슨 국제금융기관처럼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문화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참 그 매력적인 장소이거든요. 그곳에만 가면 네. 미술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무용도 있고요, 연극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그 모든 그런 무대 기구라는 것인데 점점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걸 다 거기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지금 151억도 어떡하지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을 무조건 다 나가는 비용이 아니니 네. 또 거기에 더욱더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그리고 또 수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음악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렇지 싫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문화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약간 정신적인 한숨을 쉬는 쉼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하려면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들 봐주셨으면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완공만 기다리게 됩니다. 앞으로 또 남은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 오페라 하우스가 2022년에 지금 개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 작품은 뭘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개관 작품을 만들려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 3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게 점프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지금 미국의 전용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연극이 미국에 가서 전용관을 가질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오페라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오페라 하우스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얼마나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 그 소프트웨어에 부산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연한 성악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좀 연이어지는 의견인데요. 지금 자료화면들이 나갔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오페라를 연구하고 연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22년이 이제 개관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22년 다 가서 갑자기 연습을 해서 툭하니 내놔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뭔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상주하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발레단 정도는 꼭 있어야 그분들도 하고 만들어지고도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시행착오와 나쁜 것과 이거 다 합쳐서 겪어보셔야 그 다음엔 정말 새 단체가 연합돼서 꼭 한 단체인 것처럼 움직여질 수 있고 다른 단체가 협조를 부탁할 때도 같이 그것을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좀 제일 많이 걱정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끔씩 이제 부산시에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에 뿌듯하고 좋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그 오페라 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악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3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1년을 준비한 음악단체와 몇 달을 준비한 음악단체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야 부산시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는데 가서 보니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야 라고 말하려면 준비가 분명히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 이미 작은 도시까지 작게는 뭐 몇백석이지만 거의 1000석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오페라 하우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고 제2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실 오페라 하우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진정한 오페라 하우스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연주를 할 연주인들을 좀 미리 육성하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재개가 공사 재개가 결정이 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